수신제가 연후에 치국 평천하라 했는데 나는 수신제가도 못하면서 무슨 평천한고. 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선시대 정승들에 관한 야사를 준비했습니다. 야사는 정사와는 달리 개인이 집필하거나 구전으로 떠도는 이야기를 담아놓은 내용이기에 집필하는 개인의 성향이나 생각에 따라 정확성도 떨어지고 사건의 관점이 주관적이며 단편적입니다. 또한 재미를 위주로 하기에 과장된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해서 들으신다면 더욱 흥미로우실 것입니다. 오늘 책안뜰과 만나게 될 인물은 송질과 홍원필입니다. 그럼 두 정승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송질과 홍원필. 엄처시야. 성종은 연문이 많기로도 유명한 임금이었지만 그 치하에 있던 재상들도 연문을 후세에 많이 남겨놓았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성종 당시 영의정을 지냈던 취춘당 송질 또한 많은 연문을 남겼던 사람이었다. 그는 비록 영의정이라는 인신으로서는 최고의 직책이 있었지만 한번 집안에 돌아오기만 하면 실로 엄처시야로 어묵한 부인이 그의 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묘당에 앉아있으면 백간이 설설기는 최고의 벼슬에 앉아있건만 한번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꼼짝 달싹을 못하는 한낱 무능한 지아비에 지나지 못하였던 것이었다. 처시야란 말은 옛날부터 있는 말로서 워낙 성미가 까다로운 계집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내된 자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도 거의 그 행패가 자심하여 도저히 말로나 무슨 훈유로서는 가망이 없는 거의 고질의 그러한 강자임에는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송질은 한 사람의 아래요 만인의 위인 영의정이었지만 한번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꼼짝없는 고양이 앞에 지혜 신세를 면할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아무리 남편 된 자가 인신의 극치인 영의정이라 하나 한번 성만 나면 그 부인은 치고 받고 물고 뜯고 하기는 여반장이었다. 그러한 마누라를 탓할 기운도 이제는 송질에게는 없었다. 날 고스란히 잡아잡수 하는 엄처의 순종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매사 그렇게만 지낼 수도 없는 일이어서 어찌하면 이 무서운 아내를 길들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이 취춘당 송질이 주야로 생각하는 큰 문제였다. 수신제가 연후에 치국 평천하라 했는데 나는 수신제가도 못하면서 무슨 평천한고. 그는 도학군자다웁게 항상 자문자답하고 있었다. 그렇게 무서운 강자를 소유하고 있는 취춘당의 부인인지라 송질은 항상 자기의 생활에서 몸조심하기를 실로 살얼음을 걷는 그러한 태도였다. 그 흔한 기생수청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어 그의 젊은 청춘을 소모한 것도 거짓없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아침 송질은 일찍 일어났다. 봄날 아침이라 늘 좀 고나기는 하나 늙은 재상은 일찍 일어나 국사를 근심하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바시시 열리면서 18, 9세 되는 여비 아이가 새수물을 대야에 들고 서 있었다. 송질은 언뜻 한번 쳐다보았다. 불룩한 앞가슴 뿐만 아니라 눈빛과 같은 살결, 펑퍼짐한 엉덩이, 종으론 아까우리만큼 희고 넓은 이마, 붉은 입술, 고운 손, 가느다란 허리, 물결치는 머리카락, 자기에게 비하면 말할 수 없는 젊음. 아, 그것이다. 그 젊음이다. 팽창한 앞가슴, 진정 젊음이로구나. 송질의 생각이 여기에 미칠 때 그는 문득 얘야 하고 여종을 불렀다. 주위의 형격한 차이가 아무런 말을 못하게 하였다. 얘야, 이리 좀 가까이 온. 늙은 영의정은 비로소 아직도 가슴속에 물결치는 타다 남은 정열이 식지 않고 있음을 느꼈다. 어른이 오라면 오는 것이지. 여종아이는 귓가가 붉어졌다. 부끄러움 때문이었다.
머뭇머뭇하고 대감의 눈치만 바라보는 여종아이는 한번 대감만 섬기고 보면 혹시 면천이 될는지도 몰라 하는 엉뚱한 생각과 함께 또 그 무서운 안방마님께 들키기만 하면 죽고 남지 못하렸다. 그런 생각이 순간 머리를 스치는 모양인지 어물어물하고 섰는 것을 취춘당은 그 아우 모양으로 봄에 취하였는지 하여간 여종아이의 손목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소리가 나도록 입을 한번 맞추었다. 그뿐이었다. 그것이 만일 밤이었다고 했으면 또 달랐으리라. 아무리 늙은 재상이라 하더라도 그냥은 잊지 않았으리라. 여종아이는 얼굴이 더욱 홍당무가 되어 그저 그뿐이었다. 그때 마침 안방에서 조반 잡수세요 하는 부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송대감은 급히 이끌어야 하겠으므로 안방으로 들어갔다. 안방 아랫목 비단 보료 위에 앉았으니 자기 상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들어왔다. 항상 강자야 심하지만 내 몸을 제일 돌봐주는 것은 역시 마누라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송대감은 밥그릇을 열었다. 여는 순간 송대감은 으악!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거기엔 여자의 손목 하나와 피 묻은 입술이 무참히 잘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윗목에 앉아있던 마누라의 날카로운 눈자위가 송대감을 흘기고 있었다. 오, 진저리 처지는 질투, 몸서리 처지는 시기. 아, 하느님 맙소사. 한번 부인의 살벌한 얼굴을 바라보자 송대감은 만사는 다 밝혀졌다 하고 다시금 오만상을 찡그리며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짓이오? 한번 힐난해 보았다. 그것은 물어 무엇하세요? 당신이 다 그 손과 입술을 탐내었으니 그것을 진지 대신 잡수시랄 수밖에. 호호호. 계집의 날카로운 또 차가운 웃음소리가 온 방 안에 물결쳤다. 아무리 한번 장난조로 그래봤기로니 사람을 이럴 수야 있어. 하고 또 한번 힐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흥, 대감도 뻔뻔스럽소. 손녀딸 같은 것 한테다가. 그렇게 생각하면 역시 자신의 행동이 천만 번 뉘우쳐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건 그렇다 하고 여보 마누라, 질투하는 것은 칠거지약에 드는 줄 모르오? 경을 칠 악이 무슨 악이람? 하고 부인은 송대감에게 바싹 다가앉아 대감의 멱살을 잡아채웠다. 왜 이러? 흥! 정말 채통 없이 이러기요? 채통은 누가 없었기에? 부인이 발악함으로 송대감은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날 이끌한 송대감은 임금께 이 사실을 주다라고 슬기로운 성종대왕의 하교를 기다렸다. 그렇단 말이냐? 하고 임금은 예야 하고 승지를 불러 귓속말을 하였다. 불시에 어명이요 하고 궁녀가 송대감 집으로 나왔다. 임금께서 질투 많은 여인에게 이 약사발을 주는 것이니 저승에 가서는 다시 질투를 하지 말렸다. 늙은 상궁의 준절한 꾸지람이었다. 허허허. 어명 앞에 왜 웃느냐? 죽어 저승에 가면 질투할 것도 없을 테니 좋아서 웃습니다. 하고 대답하므로 궁녀는 기가 막혔다. 실상은 독약이 아니었던 까닭이었다. 약사발을 마시고 나도 금방 죽지 않으므로 송지상의 부인은 이거 웬일이오? 하고 빨리 죽어야 눈꼴 신꼴 안 보겠는데 물거품을 물고 떠들었다. 궁녀가 돌아가 성종께 이실 짓고하니 임금도 무서운 게 계집의 질투로구나 하였다. 송지상의 부인은 그러한 여자였다. 그만큼 놀라운 질부였던 것이었다. 그러한 질투 많은 부인, 그 부인도 사이의 무한한 개교 앞에는 그 말할 수 없는 질투의 버릇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 모전 여전.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거니와 여기에는 모전여전이란 말이 더욱 방불할 것 같다. 송대감에게는 딸 셋이 있었다. 재상갓집 딸이요 또한 인물이 출중하였는지라 맏딸과 둘째 딸은 모두 출가하였다.
출가한 두 딸도 어머니의 어깃찬 성벽을 닮아 서방을 서방으로 알지 않고 시부모를 시부모로 공경치 않아 말할 수 없는 행패꾼이었다. 송정승은 일국의 정승으로 앉아 딸들 때문에 귀가 아플 지경으로 구설을 들었다. 계집년이 그러니 딸년들인들 늙음하게 대체 이게 무슨 꼴이람? 채채. 송대감은 더욱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중에도 끝으로 아직 시집도 가지 않은 막내딸은 귀염둥으로 기른 탓으로 무서운 기승을 부리는 것이 거의 습관이 되어 있었다. 온 저런 발칙한 년 같으니 아무리 욕을 해봐야 소용이 없었다. 제부르게 못 주느니 하고 달리 생각해 보다가도 아무래도 그 막내딸도 애비 얼굴에 먹칠할 것만 같아서 마음이 항상 어두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하루는 출가한 딸들이 모두 친정을 나들이 왔다. 옳지 됐다. 이 기회에 단단히들 버릇을 가르쳐야겠다. 생각하고 사발 3개의 시커먼 먹물을 독약 모양으로 탔다. 그리고 새 여식을 불러 꿇어앉혔다. 너희들 듣거라. 너희들이 모두 성미가 고약하고 더욱 모두 그 성미는 너희 어미를 닮아 일가 화목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이 애비의 얼굴에까지 침을 뱉게 하니 너희들은 이 약을 먹고 모조리 죽어라.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이상 우리의 가문은 아주 망조다. 너희들 어서 이 약을 먹고 죽어라. 송정승은 얼굴에 한층 비장한 빛을 보이며 이와 같이 말하였다. 그는 이번 기회에 단단히 버릇을 가르치고 싶었던 때문이었다. 실상 딸들도 부친이 이렇게까지 지엄하게 나오리라고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청천벽력이었다. 생에 대한 애착은 아무리 성정이 포악하더라도 한 가지였다. 큰딸과 둘째 딸은 선뜻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미련한 소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후로 다시는 행악스러운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하고 비는데 그 18세의 막내딸은 그냥 뾰루퉁하고 앉아있으므로 이에 송대감은 너희들 둘의 의사는 그만하면 알겠다 하고 막내딸을 향하여 내 생각은 어떻냐? 너는 도시 대답이 없으니 말이다. 무엇을 어떻다 하시는 말씀이온지. 막내딸의 대답은 차가웠기에 한이 없었다. 송대감은 속이 뭉클하면서 너도 형들 모양으로 시집가면 또 시부모 공경도 아니하고 남편에게 불공하여 이웃과도 싸움만 하고 살겠느냐 말이다. 초야 아무렇든지 그냥 두어주세요. 정 아버님이 저희 성정을 고치시려 하시면 이 독약을 먹고 자결하게 싸워요. 하고 약그릇을 집으려고 하였다. 송대감은 황급히 사발을 잡아당겨 빼앗았다. 도저히 휘어잡을 수 없는 위인으로구나 생각하고 제 어미 어쩌면 그리 방불할까 하고 신통히 생각도 되었다. 그러나 송대감에게 또 하나 큰 두통거리는 장차 어떤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야만 저것을 능히 휘어잡을 수 있을까 함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송정승이 머리에 떠오른 것은 기운 깨라도 쓰는 사람을 얻어줘야지 웬만한 약골은 어림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었다. 되도록이면 힘께나 쓰는 자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무변이라도 좋겠다. 그는 그렇게 굳게 결심하는 것이었다. 묵제 홍원필. 그로부터 한두 달 세월이 흐른 어느 날이었다. 송대감이 퇴거하여 소슬대문을 막 들어서려는데 일이 생겼다. 지금 막 안사랑으로 들어서려는데 사랑방에서 웬 떡거머리 총각 하나가 후다닥 밖으로 뛰어나왔다. 노안에도 얼른 바라보니 허우대가 큼직하고 다소 험상궂게 생겼는데 기골이 늠름하였다. 송대감은 이놈이 필시 도적이거니 생각하고 괘씸하게 여겨 극절할 놈아, 웬 놈이 간데 주인도 없는 양반의 사랑방에 함부로 드나드는 거냐? 추상 같은 호령을 하였다. 보통 사람의 호령 같았어도 무시무시하였을 텐데 영의정의 호령인지라 더욱 혼이 빠질 형편인데 그 도적 모양으로 뛰어나오던 자는 한동안 대감의 모습을 응시하고 있다가
태어난 어조로 여보시오, 너무하시오. 나도 사대부지 자식이요. 대장부가 옛날로부터 타마 봉접이랬는데 대개 종년이 하도 곱기로 사랑방으로 쫓아 들어간 것뿐인데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된단 말이오. 영의정의 아량이 그렇게 좁아가지고야 나라 일이 큰일이오. 하고 함부로 발설을 하는데 조금도 꾸며하는 말이 없었다. 이에 송정승은 그 기걸찬 청년을 바라보다가 분명히 장차 큰 인물감이거든 하고 감탄하여 마지 않았고 그는 다시 도량과 담력이 그만큼이나 돼야 가히 큰일을 한번 할 만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를 더욱 귀여워하는 생각이 가슴속에서 용수숨차 올랐다. 그는 음성을 아주 부드럽게 하여 그래, 장부가 타마봉접은 예사는 예사렸다. 큰 허물될 건 없다니. 허허허, 그래, 네 집 자제인고. 자상한 물음이었다. 그때서야 총각도 공손한 태도로 홍승지의 아들로 홍원필이라 하옵니다. 그렇단 말이냐. 내가 그래 홍승지의 자제란 말이냐. 내 기품은 하늘과 땅 위에 다시 구할 수 없는 높은 것이다. 잘하면 너는 분명히 흑두재상감이다. 반드시 너는 검은 머리로 재상이 될 인물이로다. 하고 그 늠름한 어깨를 어루만지니 총각은 다소 거북한 모양으로 몸을 옹송거렸다. 내가 너에게 청탁할 말이 한 가지 있다. 너는 이 늙은이의 청탁을 거절하지는 않을 줄 안다. 내가 방년의 막내딸이 하나 있는데 너는 내 사이가 될 수 없겠느냐? 아무 거릴 것도 없이 송대감은 단도직입적으로 제안하였다. 총각은 입이 한 방만큼 벌어지면서 황송한 분부올시다. 대감께서 그렇게 분부하신다면 어찌 규수를 마다하옵겠습니까? 말솜씨 또한 아주 능숙하였다. 송대감은 또 한 번 속으로 이 녀석이 상당한 녀석이로구나. 아무래도 흑두대상이 분명하다. 하고 감탄하였다. 그리고 우리들의 약속은 아무에게도 발표하지는 말아라. 당부한다. 하고 총각을 돌려보냈다. 송대감도 즉흥적이고 가장 극적으로 사이를 맞았으니 그 부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대충 이야기만 하여놓고 며칠 후 비단 수십 피를 혼수에 보태쓰라고 홍승지 집으로 보내주었다. 그런지 또 며칠 후에 홍원필이 살해차 송대감을 찾아왔다. 그는 홀로 있는 사랑방에 사이를 앉혀놓고 내게니 말이다마는 내 아내 될 사람이 성격이 괴상하여 어루 제어하기 곤란하니 애초부터 길을 단단히 들이지 아니하면 화가 한평생을 두고 미칠 것이다. 하루의 화근은 새벽술이요 평생의 화근은 계집 잘못 얻는 게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막내딸의 성품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아비로서의 고충을 직접 사슬대로 말하였다. 홍원필은 대수롭지도 않게 여자가 기승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 염려는 놓으십시오. 오히려 장인을 안심시키는 늠름한 젊은 총각이었다. 그런 게 아니야. 워낙 기걸차고 좀채로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지. 진실로 그렇다면 그거야 애당초부터 길을 들여놓으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길을 들이는 것이냐? 영의정도 할 수 없는 것을 총각은 대수롭지 않게 척척 대답하는 것이었다. 폐일원하옵고 빙장께서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하고 딸 훈육시킬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었다. 송정승은 그것을 듣고 보니 그럴듯하였으므로 그래,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과연 너는 비범하다. 하고 감탄함을 맞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송정승은 홍원필이 하자는 대로 할 것을 굳게 약속하는 것이었다. 사인은 여비의 신랑. 양가에서는 급급히 혼사를 재촉하였다. 그것도 모두 홍원필이 계략에서 나온 것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일이었다. 드디어 혼인날이 다가왔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여 초례를 지내려는데 신부의 집에서는 큰 야단이 벌어졌다. 신랑이 송대감 댁 종년의 서방이다 하는 회개한 소문이었다.
그러나 아무 근거가 없는 소문도 아니었다. 홍원필은 그 집 종년하고도 관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정승의 집에서는 큰일이 벌어졌다. 아무리 하여도 종년의 서방과 혼인을 할 수 없지 않은가? 송대감보다도 송대감의 부인은 10길 20길 뛰었다. 감때 사나운 그의 부인은 이거 집안 망할 일이다 하고 펄펄 뛰며 아무리 한들 종년의 서방한테 내 귀여운 딸을 줄 수는 없어. 대감도 망령이지. 이게 대체 무슨 꼴이요? 하고 덤벼들었다. 물거품을 물고 기승을 부렸다. 이건 파혼이다. 여보 대감, 파혼하도록 합시다. 부인은 10길씩 뛰는데 송대감은 그렇지도 않았다. 아무렇기로니 양반이 집안에서 한번 정한 혼사를 그렇게 경솔히 걷어치운단 말이오. 우선 초래나 지내놓고 봅시다. 여보 대감, 망령도 이만저만 부리지 마오. 그래, 종년의 서방과 내 딸을 결혼시킨단 말이오. 혼이 나갔어? 성한 사람은 아니라니까. 그러나 송대감은 얼음얼음하면서 초래를 지내고 말았다. 초래를 지내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아까의 그 추문은 잠시 잠잠하였으나 해가 지고 어느덧 황혼이 닥치므로 신방을 꾸미지 아니할 수 없었다. 여보 하고 송정승이 그 부인을 불렀다. 왜 그러시오? 초래를 지냈으니 신방은 차려줘야지 않우. 미친 소리 하지 마시오. 그래 종년의 서방에게 내 딸을 내놓으란 말이오? 그래도 난 죽으면 죽었지 딸을 못 내놓겠소. 장모가 야단을 하니 그 소리가 사위의 귀에 들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만 돌아가야겠다 하고 홍원필은 그 하인배를 지시하였다. 송정승은 이 광경을 보고 달려와서 사위의 손을 잡고 가다니 신방도 치르지 않고 가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장모님의 말씀이 딸을 주지 않는다니 제가 돌아가야지 어찌합니까? 이 사람아, 장모야 장모지. 내 낯을 봐서라도 하룻밤이나마 자고 가야지. 그럴 수가 있는가? 송정승은 가까스로 사위를 만류하였다. 사위도 못 이기는 체하고 신방에 들어갔다. 그는 하룻밤 동안을 신부의 낯도 구경하지 못하고 독수공방하였다. 하룻밤 새우잠을 자고 난 신랑은 일찍이 일어나서 떠날 것을 서둘렀다. 여보게 조반이나 먹고 떠나게. 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하고 송정승이 말하였다. 조반은 무슨 조반입니까? 색시 얻으러 왔지 밥 얻어 먹으러 왔겠습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신랑은 입이 돼지 입술 모양 나와가지고 부르퉁하여 밖으로 나가버렸다. 송정승은 더욱 안타까운 듯 그 부인을 보고 아무리 사이가 밉다 하더라도 지금 간단히 배웅이나 좀 하구려 하고 말하니 부인은 길길이 뛰면서 벼락 맞을 소리 작작 하시오. 대감은 그래 종년의 서방놈한테 귀여운 딸을 주겠단 말이오? 내 딸은 늙혀 죽으면 죽였지 그놈에겐 줄 수 없어. 당장 돌아가라고 하시오. 당장의 눈앞에서 없어지라고 하시오. 하고 발악을 하는 것이었다. 홍원필은 이리하여 원대한 계획 아래 신부 얼굴 구경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대과에 급제한 사위. 한바탕 큰 풍파가 지난 후 송정승의 집에는 외면상 아무런 일도 없었다. 더욱 신랑인 홍원필이 한번 그렇게 조소를 당하고 물러간 뒤엔 일체 소식이 묘연하였다. 아무리 소식이 묘연하다 하더라도 송정승의 집에서 이를 문제시할 사람은 별로 없었다. 종년의 서방놈을 잘못 봐가지고 대감은 노망이 나셨나 봐. 하기도 하고 무슨 흑도 재산감이나 뭐니 하시더니 그 꼴이 됐지 뭐야. 하고 부인은 매일같이 불만이었다. 송정승은 검다 쓰다 한마디가 있을 수 없었다. 양반의 집에 망신살이 뻗었지. 두고 봐야지. 그 녀석이 쓸만하다니. 꼭 흑도 재산감은 분명하거든.
분명히 곧 대가에 급제하렸다. 부인이 속아 넘어가는 꼴이 근사해. 근사하고 말고 통 소식조차 없고. 아무리 기운이 사나운 부인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모두 다 딸을 위한 극진한 애정에서 나온 것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지라 차차 한 달, 두 달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면서 초조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 몇 달 동안은 분한 김에 그깟 녀석을 하였지만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다섯 달이 지나도 간간무소식이라 더욱 안타까운 것은 독수 공방에서 긴 한숨만 거듭 쉬고 있는 막내딸의 신세였다. 마누라는 은근히 사위의 행방이 궁금해졌고 궁금해진 마음속엔 그럭저럭 그때 한 번만 참았더라면 하는 일말의 후회와 함께 그러니 양반이 집에서 또다시 혼인을 할 수도 없고 이 일을 장차 어찌한단 말인가. 내가 성질이 너무 괄괄해서 딸을 늙혀 죽이게 되었으니 아무래도 이 성질을 고치는 수밖에 없어. 부인은 스스로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해야 그놈에게 딸을 주어야 하기는 할 도리밖에 이제 방법은 없다. 그놈을 그 지경으로 갈시해놓고 내가 무슨 낯으로 그놈에게. 부인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겨우 어느 날 조용히 틈을 타서 송정승 보고 여보 대감, 그래 그 녀석이 한 번 간 후 다시는 소식이 없으니 대체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이제야 그 소리요. 당신이 그만큼이나 들볶아 쫓았으면 그만이지. 다시 무슨 말이오? 하고 송정승은 태연하였다. 여보 대감, 그러나 딸을 다른 데로 시집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오? 말해 무엇해? 양반이 집안에서 딸을 두 번 주는 법이야 천만고에 있어? 여보 큰일이요. 그 애가 매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러니 그놈밖엔 데려갈 놈이 없는데 이 일을 어찌하오? 그러게 당신이 밤낮 기승 부리더니 그런 애 가까운 거요. 그러지 말고 대감이 한번 사람을 보내구려. 무슨 낯짝으로 언제는 쫓고 언제는 불러. 여보 그러니 어떡하오? 정 그러면 내가 한번 불러보지. 하였다. 송정성은 그날로 비복 등속을 시켜 홍원필에게 한번 와 주십소사 하고 빌게 하였다. 그러나 다 저녁 무렵 비복들은 홍원필에게 실컷 매만 맞고 헛되이 돌아와서 못 오신답니다 하고 아뢰었다. 부인은 점점 초조하고 당황하였다. 딸도 그와 같은 심정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었다. 오히려 딸은 더욱 불안할 뿐이었다. 공연히 어머님이 우기시더니 내 신세가 오늘의 이 지경이 되었지 뭐유. 하고 슬퍼하였다. 그럴 때마다 부인의 구곡간장은 녹아나는 듯하였고 이 몹쓸 놈의 성질을 이제는 단연코 고쳐야겠다 하고 이를 깨물기도 하였다. 뭐니 해도 내 귀여운 막내딸인데 귀여운 딸에게 무슨 불행이람 하기도 하고 모두 다 내 탓이야 내 탓 하고 스스로 탄식하기도 하였다. 또 여러 달이 흘렀다. 그때 부인은 드디어 발광할 것만 같았다. 잘못하다가 귀여운 딸을 그냥 늙히게 되었으니 야단이다 하고는 그날로 자기 이름으로 사람을 보내어 신랑을 한 번만 와 주십사 하였다. 그러나 비복들은 그냥 헛되이 돌아오고 말았다. 이제 두 모녀는 그날을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그동안 구곡간장이 모조리 녹아나는 것 같은 괴로움과 슬픔을 두 모녀는 경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로 괴로운 나날이었다. 송정승은 그러나 나날이 유연하였다. 그 녀석이 참기도 어지간히 참는 녀석이야 하고 속으로 칭찬함을 맞이 아니하였을 뿐이었다. 과연 흑두재상감이거든. 속으로 은근히 자랑하고 싶기도 하였다. 원 그러기로니 젊은 녀석이 계집 보고 싶어서도 한 번쯤은 올 법한 일인데 무섭게 참을성 있는 놈이야. 송정승은 은근히 속으로 사이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었다.
어느덧 세월은 빨라서 그동안 3년이나 흘렀다. 모녀는 한숨과 눈물로써 그동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대궐로부터 퇴골한 송정승은 한숨 섞인 말로 그 부인을 보고 말하였다. 오늘 우리 사이 홍원필이 대가의 장원급제하여 친히 알성하는 식전이 궁중에 있어서 임금님께서는 친히 사이의 머리에 어사를 꽂아 주었는데 당신이 그 사람을 홀대한 관계로 해서 그 사람은 나를 보고도 본체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니 이렇게 통분할 때가 또다시 있단 말이오. 하였다.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크게 탄식과 실망과 선망이 눈을 가려 눈물을 흘리면서 한탄하였다. 내 사이가 그렇게 훌륭한 인물일 줄은 알지 못하였소. 부인은 더욱 비통에 잠기는 것이었다. 바로 그 이튿날 장원급제를 한 홍원필은 예에 의하여 유가차 거리에 나왔다가 일부러 송정승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사면 육각을 잡히면서 마상에 올라앉은 젊은 장원급제한 홍원필은 실로 호기당당할 뿐이었다. 송정승 집 하인배들이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강경을 입에 군침을 발라가며 그 부인에게 전하는 말에 부인은 대감에게 사위를 좀 안으로 불러들이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사람이 나를 보고도 전일이 당신 허물로 하여 본체도 아니하였는데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사람을 부른단 말이오. 하다가 짐짓 못 이기는 체하고 그럼 어디 한번 불러봅시다 하며 곧 사람을 시켰다. 이에 홍원필은 또한 주저주저 하는 척하다가 방으로 들어섰다. 들어서면서 장인을 향하여 인사하였다. 그때 장모가 여보게 이 늙은 것이 무식무한한 탓으로 사람을 몰라보았네마는 사내 대장부가 아녀자의 잘못을 가지고 무얼 그렇게 두고두고 원한을 품는단 말인가. 이제는 그만큼 하였으면 나도 받을 만큼 고통을 받았으니 그만 풀고 말게 하였다. 그때 홍원필은 얼굴이 더욱 근엄해지며 장인님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장모는 거들떠 보지도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였다. 장모는 이에 결사적으로 사이에 독보자락을 붙잡고 울면서 여보게 이 늙은 것이 눈이 멀었었네 하고 만류하였다. 이어 송정승도 사이를 붙잡으면서 여보게 그만하고 내 낯을 보아서라도 장모를 용서하여 주게 하였다. 홍원필은 마지 못하는 척하고 그냥 장모에게도 한번 이제 절 받으십시오 하고 절하니 장모는 더욱 반갑고 좋아서 눈물이 비오듯 하였다. 그날 밤에 홍원필은 과연 동방화촉에 고운 신부를 맞이하였다. 신부는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였으나 홍원필은 품속에 기어드는 고운 새 한 마리를 그윽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신부를 홍씨 집으로 데려가니 신부는 그 극성스럽던 모든 성품이 다 없어지고 남편을 공경하고 시부모를 위하여 이웃과 화목하고 둘도 없는 현모양처가 되었으니 그것은 대개 그 사위의 말을 따르는 때문이었다.